전동 킥보드가 보편화되면서 관련 사고 또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경찰은 전동 킥보드 위법 행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법규 위반 행위가 이어지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그 외 사건들까지 이후영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제주경찰청이 이달 13일부터 18일까지 이륜차 그리고 전동 킥보드의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안전모 미착용이 가장 많았다고요? 네, 지금 제주경찰이 이륜차와 이제 전동 킥보드 위법 행위를 이제 205건 단속했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위반 행위 많이 단속된 것은 안전모 미착용이고 79건.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많이 단속된 것은 무면허 운전 27건 등이고 또 이와 관련해서 뭐 술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던 20대에 대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기도 하고 뭐 네. 이러한 여러 가지 집중 단속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운전면허 취소로 이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륜차가 아니고 또 자동차가 아닌데 면허가 취소가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 운행과 관련한 전동 킥보드 운행과 관련한 현행법은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도 사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좀 찾아봤어요. 네. 왜냐하면 주위에 전동 킥보드가 진짜 많은데 법적으로는 이게 얼핏 보면은 그냥 똑같은 전동 킥보드인데 법적으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개인형 이동 장치라고 해서 이제 속도가 25km를 초과하지 않는 네. 25km 이하로 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개인형 이동 장치는 이게 쉽게 말해서 자전거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 만약에 25km를 초과해서 이제 그거보다 더 빠른 속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뭐 한 30-40km로 서행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겪은 일인데 제 옆으로 엄청나게 빠른 킥보드 한 대가 저를 추월해서 지나가더라고요. 네. 그러면 제가 한 30-40km로 달리고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30-40km보다도 더 빠른 킥보드도 있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킥보드는 우리가 흔히 오토바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해서 네. 이제 이러한 그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 25km보다 더 빨리 달리는 그런 이제 그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예. 개인형 이동 장치가 아니라 이건 오토바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고 따라서 가장 큰 것은 이제 자전거 전용도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자전거 전용도를 탈 수 있는 킥보드가 있고 탈 수 없는 킥보드가 있다. 그럼 자전거 전용도를 탈 수 있는 킥보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개인형 이동 장치 25km 이하로 이제 달릴 수 있는 그런 킥보드인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제 오토바이로 우리가 보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사고가 계속 급증하다 보니까 작년 5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강화가 됐잖아요. 네. 이 내용도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실까요? 네, 이제 그 원래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사실은 규제가 제대로 없었어요. 예. 그런데 작년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그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제 여러 가지 운전자 주의 의무가 이제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운전 면허도 원동기 면허 이상의 그 면허를 취득하고 타야 돼서 원래 예전에 킥보드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예. 보면 면허가 없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탔었는데 이제 이게 법이 개정되어서 작년부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그런 면허가 있어야지 탈 수 있다. 이런 게 가장 큰 차이가 있고 네. 그리고 미면허 운전하다가 적발되면은 처벌되고요. 그리고 어린이가 이 킥보드를 타는 경우에는 보호자에 대한 또 제재 처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개인형 이동 장치 같은 경우는 동승자 탑승 금지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1인만 탈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앞뒤로 학생들이 나란히 타고 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게 현행 도로교통법상 금지되어 있다. 이 점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도로교통법이 이제 강화가 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보면은 많이 타고 다니지만 안전모 미착용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또 면허가 있어야지 되는구나라고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법규 위반 현황도 좀 살펴보면요. 지금 법을 위반하는 어떤 경우가 가장 많습니까? 네, 지금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에 이제 어떤 적발과 그다음에 규제와 관련된 통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보면 법규 위반이 약 13만 6천 건이고 그중에 안전모 미착용이 가장 많아요. 한 10만 건 정도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 개인형 이동장치 PM의 어떤 그런 사고
건수가 지금 폭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2019년에 400건 정도 넘던 것이 지금 2021년에는 뭐 3배 이상 폭증해서 지금 1,700건 이상의 그런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결국은 이 개인형 이동 장치,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해서 PM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게 25km 이하라고 해서 사실 얼핏 생각해 보면 그렇게 고속은 아니어서 이게 뭐 그리 위험할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상당히 많은 그런 교통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지적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문제가 지금 사망 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를 예방을 하려면 뭐 공유 킥보드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누구나 등록만 하면은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은 이제 등록제여서 등록제와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게 허가제예요. 예. 등록제 같은 경우는 어떤 물적인 시설 기반만 갖추고 법령의 이제 요건을 충족해서 신고만 하면 등록하고 누구나 이제 운영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문제가 뭐가 있냐면 아까 제가 그 가장 많은 법규 위반 건수가 안전모 미착용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안전모 미착용이 당연히 가장 많은 건수일 수밖에 없는 게 솔직히 우리가 도로를 다니면서 보면은 그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안전모를 착용하고 가는 그 킥보드 운전자를 찾기가 오히려 어렵죠. 네. 근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소유하면서 운행을 하는 그런 킥보드 운전자 같은 경우는 헬멧을 착용하고 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고 지금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여해주는 플랫폼 네. 업체를 통해서 빌려서 타는 킥보드 같은 경우는 킥보드만 빌려주잖아요. 안전모를 같이 빌려줘야 되는데 안전모를 같이 안 빌려주고 그냥 킥보드만 빌려주고 알아서 운전자들이 안전모를 쓰고 타시오라고 하면 대부분의 학생이나 이용자들이 안전모를 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안전모를 어디 들고 다니면서 타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런 안전모 미착용이라는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배경에는 플랫폼 사업체들이 안전모를 좀 적극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러한 어떤 물적 기반을 마련하지 않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플랫폼 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규제를 해서 운전자가 안전모를 미착용하다가 적발되면 뭔가 플랫폼 사업자도 제재 처분을 받는다든지 뭐 등록이 취소된다든지 예. 이런 규제가 좀 도입되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허가제와 지금 안전모를 같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법 제도가 마련된 거는 없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뭐 원칙적으로 아직까지는 등록제인데 뭐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고 해요. 네. 그러면 허가제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거죠. 그 원칙적으로 킥보드 사업을 금지시켜 놓고 예외적으로 이제 그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허가제인데 네. 그럼 이런 허가 요건들이 일반적인 그런 등록과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실제로 허가를 해주기 전에 이런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등록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업주가 서류 준비해서 그냥 신고하면 네. 별도로 어떤 관청에서 이 등록 요건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이걸 허가제로 운영을 하면 이러한 뭐 안전모를 제공해 주는지 그다음에 이용자에 대한 뭐 안전 교육에 대한 어떤 고지는 충실히 하고 있는지 등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라는 네. 점에서 훨씬 안전한 그런 체제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속 강화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 제도도 필요하지만 이용자들의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도 요구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소수자를 유인한 뒤에 이유 없이 살해를 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거든요. 어떤 사건입니까? 이거는 이제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묻지마 살해 시도 사건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제 가해자가 어떤 성소수자들을 이제 그 타겟으로 해서 이제 성매수를 할 것처럼 접근을 한 다음에 그러면 성을 이제 매매를 하려고 하는 그 피해자를 차에 태워서 이동을 하면서 흉기로 수차례 찔러서 네. 이제 살해를 하려고 하다가 천만다행히도 피해자가 이동하는 차에서 뛰어내려서 탈출을 했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피해자가 이제 빌면서 근처에 병원에 좀 네. 데려다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근처의 병원으로 가기는커녕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다가 이제 피해자가 탈출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살인 미수로 기소를 했고 법원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를 했고요. 지금 피고인 최 씨는 재판에서 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고의성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재판부에서는 살인 고의성으로 본 거잖아요. 법적 네. 배경도 말씀해 주시죠. 이제 고의라고 하는 거는 모든 범죄는 원칙적으로 고의를 요하거든요. 예. 고의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과실범이라고 해서 무슨 예를 들어서 치자가 들어가는 거 있어요. 과실치상, 뭐 과실치사 이런 것들, 업무상 중과실치상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는 범죄는 고의를 요하는데요. 그러면은 살인죄 또는 살인 미수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이게 유죄가 선고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인정돼야 되는데 이런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인정되는 대표적인 것은 자백이죠. 네. 이제 조사나 뭐 재판을 통해서 왜 찔렀습니까?라고 했을 때 죽이려고 찔렀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되는데 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을 통해서 그 고의를 부인한 것입니다. 내가 죽이려고 찌른 것이 아니라 신랑이 중에 뭐 우발적으로 찔렀다 이렇게 이제 항변을 했는데 네. 재판부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리는 지금 방송에서 이 찔렀다라는 정도만 가지고 있지만 그 소송 기록은 되게 두껍거든요. 뭐 사진도 있고 뭐 이제 진료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그런 흉기를 휘두른 그런 양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이것은 신랑이 중에 찔린 거다라는 어떤 피고인의 항변이 맞다기보다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네. 찌른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법원에서는 본 것입니다. 네, 피의자에게 지금 살인미수 혐의가 있고 또 고의성까지 인정이 된다. 그래서 1심에서 징역 6년이 나왔잖아요. 근데 묻지마 폭행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엔 이게 형량이 제대로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살인 미수 같은 경우는 통상 형량이 기본 구간이 5년에서 한 10년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고 하면 통상적인 그 양형 중에서는 하한 쪽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도 항소를 한 거고 이 사건은 보면은 살해할 의도성이 있고 그다음에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그 과정에서 뭔가 피해가 좀 중하게 발생한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좀 가중 처벌되는 어떤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다룰 수도 있는 것 같아서 항소심에서 형량이 상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때 마스크 기부 천사로도 불렸었는데요. 납품 대금을 주지 않고 마스크를 빼돌린 혐의였습니다.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사건 내용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진짜 마스크는 제가 변호사하면서 네. 그 마스크와 관련돼서 슬픈 사람들을 진짜 많이 만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가 이제 기승을 떨치면서 네. 마스크가 처음에는 대란이었잖아요. 없었잖아요. 네. 없어서 줄 서서 마치 배급제처럼 그렇게 됐고 심지어는 마스크를 자유롭게 수출하는 것도 규제할 정도로 그렇게 마스크가 부족하다 보니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우후죽순으로 마스크 공장이 생기고 마스크 시장, 마스크를 이제 갑자기 매매하는 커졌어요. 시장이 생기는데 이게 일반적인 어떤 그런 제조물과 조금 다른 것이 본인이 이렇게 이제 제조하고 그것을 그대로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워낙 단기간에 시장이 형성되고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네. 아직 그 제품을 찍어내지도 않았는데 미리 마스크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주고 나서 마스크를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사기 사건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기부천사라고 해서 마스크를 뭐 학교나 이런 공공기관에 엄청나게 많이 기부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가해자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마스크 대금 24억 원을 이제 떼어먹은 거죠. 떼어먹고 네. 주지 않고 편취한 마스크가 4천만 장에 이른다.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기부를 하는 척하면서 선행을 베푸는 유력 사업가인 척하면서 지금 투자자들을 모집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어땠습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스크가 아직 제조되지 않았는데 막 예. 판매하는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렇게 마스크를 많이 이제
기부를 한다라는 거는 어떤 것을 투자자들한테 보여주는 거냐면 내가 그만큼 물량을 많이 확보할 능력이 있다. 네.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투자하면 내가 이렇게 확보한 물량 중에 일부를 팔아서 남는 그런 수익금을 배분해주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은 그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거죠. 네. 이것은 전형적인 사기인 것이고 이제 피해자들을 기망을 해서 이제 대금을 편취했기 때문에 사기이면서 이제 피해 금액이 지금 보면은 24억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건 특경법 위반으로 더 가중처벌되는 그런 사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스크 납품 대금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24억 원입니다. 그리고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본 공장들도 있어서 지금 폐업을 한 곳도 있다고 하는데 재판부에서는 이제 박 씨에게 판결을 내린 뒤에 항소심 때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피해 보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이 가해자, 이 마스크 천사가 과연 얼마나 자력이 있는지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심에서 지금 잘 말씀해 주신 게 1심에서 이렇게 징역을 선고하면서도 항소심에서 합의가 되면 네. 이제 뭐 형량이 많이 감경되기도 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결국은 이 박모 씨라는 사람이 얼마나 자력이 있느냐,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인데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2007년 이후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네. 아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아마 재산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받기가 아마 쉽지 않은 상황이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피해자는 그 회사가 폐업을 했고 상당히 큰 경제적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 이렇게 호소를 했거든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마땅히 없죠. 이제 이제 정확히는 이거는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배상이라고 해야 되는데 네. 배상은 당사자로부터 받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무언가 사업을 잘 해서 잘한 것으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이 불법 행위에 대한 어떤 채무를 이제 변제를 하면 되는데 네. 그것이 안 된다면 사실상 받는 거는 쉽지 않다라고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